큰맘 먹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모든 불안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이 이상한 역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온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나는 중산층이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머릿속에 거의 상식처럼 박혀있는 중산층 공식이라는 걸 한번 꺼내볼까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계층 구분법이죠. 정말 간단하죠? 집이 없으면 불안정 계층, 한 채 있으면 중산층, 그리고 여러 채를 가졌으면 자산가. 너무 명쾌해서 의심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공식이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위태로운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뭐냐면요. 바로 집은 자산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단단해 보이는 믿음에 한번 정면으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자산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단어의 경제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핵심 전제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짜 자산이라는 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미래의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죠. 그냥 비싼 물건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집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평범한 중산층의 집은 이 진정한 자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현실에 이 정의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집이 왜 이 자산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기 어려운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죠. 바로 빚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이 집을 살 때 거액의 대출을 받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집은 더 이상 순수한 내 재산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리가 오르내리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내 자산 가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종의 금융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집 샀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빚이라는 금융구조에 올라탔다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소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인 겁니다. 자, 자산이 되기 위한 시험대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문제인데요. 진짜 자산이라면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달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관리비다, 보유세다, 또 가끔은 수리비다 해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죠. 게다가 내가 직접 살고 있으니까 정말 급할 때 이걸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 집은 돈을 불려주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가져가는 고정비 지출 장치에 더 가깝다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하는 개인의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더 큰 구조적인 덫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중산층에 빠지는 딜레마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주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집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순간 이번에는 또 다른 덫에 걸리고 맙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원리금과 각종 비용 때문에 다른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는 말 그대로 재정적인 섬에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딜레마가 우리를 중산층 착시의 핵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분명히 안정을 상징했던 집이 역설적으로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집이라는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치 중산층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처럼 여기게 만든 우리 사회의 압력과 구조,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원래 집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거친 비바람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패,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는 무거운 닻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이라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중간 수준의 소득도 있고 집까지 있는데 왜 한국의 중산층은 늘 억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다음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억울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여하지만 어쩌면 가장 적게 보호받는 중산층의 역설, 바로 세금과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